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예, 이해찬 대표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화이팅!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보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로 반갑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시의회에 많이 당선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당대표로 인사 말씀을 하러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잠깐 숨어져 있는 히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제가 88년도에 이제 입당을 해서 평민당으로 국회의원 처음 됐는데 꼭 30년 전입니다. 와서 당에 들어와 보니까 당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예요. 당상을 가보니까 전부 서서 돌아다니는데 책상 한 개에 의자가 4개씩이니까 당이 뭐 어수선하게 이름 말할 데가 없고 국회의원만 처음 뽑는 거지 아무 지자체를 안 하니까 아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수회담이라고 했는데 각 당 총재들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이렇게 하는데 먼저 김영삼 총재가 영수회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 성과 없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표가 총재가 영수회담을 하는데 대책회의를 했었어요. 뭘 가지고 이제 얻어낼 거냐. 대책회의를 한참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중간평가는 노태우 대통령이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풀어주면서 지자체를 얻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 당의 뿌리가 내려서 이 당이 길게 발전할 수가 있지 아무 뿌리가 없이 혼합면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당을 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김대중 총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현 그거 진심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심이라고 이 지자체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당도 뿌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중간평가 통일합시다. 그렇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일 내가 의총을 소집해 줄 테니까 이 의원이 나가서 그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이해찬 저거 벌써 사쿠라 됐네. 저 빠르다. 막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끝내 그때 의총으로 의결을 했어요. 지자체를 얻어내는 걸로 하고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김대중 총재가 가서 그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큰 이제 맞으면 그 당시 통일민주당에서는 막 사기라고 막 하고 이제 우리가 결의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당내 동요는 이제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90년인가 89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 합당이 되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91년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YS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당 합당이 돼가지고 당대표를 YS가 맡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무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 내무부였습니다. 그 당에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핑계 대는 준비를 안 하니까 그 김대중 총재가 노텐다운에서 단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원이 단식에 들어가서 18일 동안 단식한 만에 김대중 대통령 그 총재가 병원으로 실려났어요. 그래서 단식이 끝날 무렵에 노태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실시가 돼서 91년도에 처음으로 기초자치제만 먼저 실시를 한 거예요. 91년도에. 그러고 이제 95년도에 시장도 뽑고 그러면서 광역이 1995년도에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벌써 한 20몇 년 됐는데 이제 당의 뿌리가 굉장히 커져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3명 낙선하고 전원이 다 됐고
비례대표도 우리가 5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는 1명 떨어졌어요. 1명. 전국적으로 보면은 광주하고 대전하고 세종은 1,000원이 다 당선되고 이렇게 해서 650명 광역의원이 전체 광역의원 650명 가까이 당선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당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기초도 1,600명이 당선이 됐고 자치단체장도 151명 230명 중에서 151명이 우리가 당선되고 예, 그래서 완전히 지방정부를 석권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올해 지난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선거 중에서 가장 큰 압승을 거둔 그런 선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겼다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은 필토를 놨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큰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우리 당을 져야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시의회가 다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는 누가 지키죠? 시민들이 지키죠. 네, 그러더라도 연수를 자주 하셔가지고 서로 간의 정보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시를 책임진다. 시를 박원순 시장과 함께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이제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아주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분단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노조도 유럽에 비해서는 조직률이나 가입률이 아주 낮은 편이고 시민단체도 이명박 정부 때 보조금이 다 끊어지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던 그런 아주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언론은 극히 편파적인 보도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큰 기둥이 4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당하고 노조하고 시민사회하고 언론 이 4가지가 민주주의의 큰 기둥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당만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 민주주의 기둥이고 나머지는 다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갖는 책임감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큰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10년 집권을 했지만 바로 그냥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우리가 추구했던 정책들 다 뿌리를 뽑혔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도 그렇고 복지정책도 그렇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기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또 내후년은 4.19 혁명 60주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이 그야말로 풀뿌리로부터 거대한 이렇게 사회 변혁의 흐름이 올라왔던 굉장히 중요한 기념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난 촛불 집회의 정신과 흐름을 이어나가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의식도 고양을 하고 제도도 만들고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을 둘러보고 지난 100년은 일제강점기, 자유당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까지 해서 이 거의 독재 체제 하에서 이 100년을 우리가 저력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그럼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100년은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분단으로 생겼던 여러 가지 왜곡을 다 이제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한 그런 다시 한번 한반도를 재통일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앞으로의 100년의 첫 출발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출발에 가장 선도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20년 집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연속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20년 집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초석을 우리가 깔아놓으면은 그 위에서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나라, 참 좋은 나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 총리, 빈콕 총리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분이 바로 스웨덴의 복지 체계를 오랫동안 그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회복지 역사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 그 정치적인 의미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100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첫 번째 서울시 그 지자체 때 제가 초대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성진 의원이 정무부시장을 하는데 그때 서울시에 제가 처음 가보니까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시장에 와서 뭐 3개월을 할지 1년을 할지 모르니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서울시가 표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유지를 대거 팔아가지고 예산을 조달하라고 세금으로 조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땅을 팔아서 예산을 조달하고 표류를 해오고 어떤 시장은 수석권으로 오자마자 그거 하나 결제하고 바로 잘리고 그런 행정을 해왔던 내가 서울시 행정에 와서 복마전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시 하면 복마전. 근데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맨 처음에 세운 것이 서울시 발전계획 3개년 계획이에요. 그게 처음으로 서울시 발전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 와서 어떤 지시할지 모르니까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시장의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조선시장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박원순 시장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래도 기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행정감사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런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연수를 통해서 또 개별 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서울시 계획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한 25조쯤 되나요? 30조? 35조. 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상임위원회로 잘 심사해서 엄격할 거 엄격하고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도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엄격해야 됩니다. 사적 임의 같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엄격하면 돼요. 그 사적인 생활을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도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엄격해야 이게 큰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이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항 속에서 사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항 속에서 이제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나중에 공직을 오래 할 수 있고 명예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30년째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국회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제가 농담으로 국회 선거에서 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늘 얘기할 때 드리는 게 우선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라. 진실한 마음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진실하지가 않으면 자꾸 맞으면 이권을 탐하게 되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만약 아무리 마음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안 하면은 그 피해는 여러분들을 당선시켜준 유권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공직사회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차이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자세로 5년, 10년 가보면 나중에는 큰 차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 시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교육부 직원들, 총리 직원들 제가 저 같이 일했던 분들 잘 아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커요. 지금 서울시 그 기획관리실장 하는 강태웅 실장이 제가 그 부시장할 때 제 비서였었어요. 사무관이어서 비서였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또래 중에서 지금 맨 그 기획관리실장 먼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교육부 차관하는 그 사람도 옛날에 장관할 때 그 사무관 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여성 사무관들보다도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제일 먼저 차관까지 승진을 했어요. 이렇게 그 공직사회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건 절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원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볼 텐데 민원을 받아보면은 쉽게 해결되는 것도 있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걸 이 문제는 내가 꼭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게 그 난곡, 신림동에 난곡이라고 있었어요. 난곡. 거기가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달동네였었어요. 서울시의 달동네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난곡입니다. 난곡. 7천 세대가 살고 있던 곳인데 거기를 재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가지고 저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안 돼가지고 찾은 방법이 순환식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기만 하면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그 문중 땅을 일부 사가지고 지금은 LH 공사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1000가구를 짓고 임대아파트를 1000가구를 짓고 그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 1000가구를 거기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고 보상금 받고 나간 사람들은 보상금으로 주고 어떤 할머니 같은 분들은 난 임대아파트 가고 관리비도 못 내니까 차라리 보상금으로 주면은 개인 옥탑방에 가서 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당시 돈으로 400몇만 원 이제 보상금으로 주고 임대아파트로 갈 사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니까 한 2,000가구가 나오는 거죠. 그 2,000가구에 또 1,500가구는 분양아파트를 짓고 500가구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걸 몇 블럭을 끊어서 했어요. 몇 블럭 끊어서. 그러니까 한 번 충돌이 안 생겼어요. 한 번 여기 봉천동 그 시의원도 계시지만 봉천동은 맨날 싸워. 봉천 5동은 막 사망 사건까지 생겼어요. 봉천 5동은. 그래서 나중에 신림동은 그런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주시키고 1주시키고 4블럭에 끊어서 했어요. 4번에 끊어서 그 7,000세대를 했는데 한 번도 충돌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임대아파트가 좀 남아서 봉천동 사람까지 같은 관악구니까 이리 와서 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개발이 돼서 지금 휴먼시아라고 큰 아파트 단지가 이제 됐는데 내가 지난 가면서 그거 하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순환식으로 쭉 하는데 그거 할 적에 제가 서울시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 방법을 서울시 사람들하고 같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 절실함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공직자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아주 진실한 마음, 그 다음에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 그 절실한 심정 이 세 가지가 저는 삼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세 가지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경중을 가려야 되거든요. 중요한 일, 좀 덜 중요한 일, 이 경중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빨리 할 거, 좀 천천히 할 거. 그 다음에 선호를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걸 먼저 할 거, 어떤 걸 나중에 할 건가. 그러니까 경중과 선호와 완급을 잘 가져야 공직이 맞은 그 판단이 쓰는 거거든요. 뭐 천천히 해도 되고 괜히 막 서둘러서 하다가 안전사고 나는 수도 많고 경중을 못 가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경중과 선호와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정부 들어와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다른 이제 국조실이나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역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집권을 해서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고 있는데 역시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적인 그 불안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하나 정성껏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으면은 관광 서비스 일자리 이런 거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은 거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동경을 가보니까 동경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일본에 지금 3천만 명이 온대요. 1년에. 20년이 올림픽인데 4천만까지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뭐 투자 별로 안 하고 맞아요. 환경 오염 별로 안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효과를 많이 보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 투어라든가 이런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런데 더 역점을 두는 그런 일자리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어린이집 유치원. 서울시가 제일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도와 더불어 전국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건 단설 유치원입니다. 제일 많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게 단설, 그 다음에 병설, 그 다음에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단설 유치원을 해야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고 또 이 유치원 교사들도 전문성이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로 가면 아주 비싼 데들은 모르는데 제대로 안 하는 데들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도 가능한 한 단설 유치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데 역점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로 남북관계에서도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경병 축구 이런 거 하나 정도가 아니고 서울 평양 간의 교류를 하면서 이번에도 가보니까 대동강물이 굉장히 오염됐어요. 박 시장도 보시고 오셨는데 그런 수질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또 평양시 중심가 쪽은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주택들이 이제 아주 부실합니다. 그런 SH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저쪽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그런 주택 교류, 그 다음에 하수관거, 그 다음에 상수도 이런 것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이런 분야 교통 분야도 그렇고 이런 분야들을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해나갈 일들을 많이 발굴을 지원님들이 좀 하셔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100년을 끌어가는 새로운 하나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연수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런 연수들을 자주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저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도 검토를 같이 협의를 하고 청와대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는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수해야 할 곳이 아주 많은데 아직 한 군데도 못 가고 여러분들 오늘 마침 하신다길래 여러분 이제 서울시에서 왔는데 오늘 많은 토론을 하시고 일단 좋은 친교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